네, 성공적인 투자를 위해선 작전을 세우고 또 전략 또한 함께 해보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겠죠. 7층 투자 전략실입니다. 자, 오늘은 세 분의 요원들과 함께 전략 세워보도록 할게요. 이화진 요원, 곽유정 요원, 그리고 김민수 요원과 함께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성투. 성투. 네, 안녕하십니까. 자, 오늘부터 조금은 새롭게 전략실을 새로 세워보게 됐습니다. 하지만 순서는 비슷하게 됐는데요. 일단 오늘장 복귀부터 해보도록 하고요. 본격적인 회의에 들어간다면 수급본부 그리고 이슈본부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또 내일장, 수요일장이 될 수 있겠죠. 수요일장 전략도 함께 해보도록 하고요. 시초가 공략주까지 함께 할 예정이니까요. 7층 투자전략실 함께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먼저 오늘 시장 복귀부터 해보도록 할게요. 이화진 요원, 오늘 시장 어떻게 바라보셨습니까? 딱 한마디로 수출과 관세 사이가 아니었나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은 뭐 5월달 수출 데이터도 굉장히 잘 나왔었죠. 물론 다 잘 나온 건 아닙니다. 반도체 잘 나왔고 자동차 못 나왔죠. 그러면서 반도체가 시장을 이끌어 왔습니다. 화장품 물론 이거는 이제 예전에 이제 APR이 1분기 실적 발표 이후에 얘기를 했었고 관세 영향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북미 쪽 수출은 더 많아졌다고 얘기했습니다. 그만큼 북미 쪽 잘 나왔습니다. 그래서 오늘 화장품 잘 나왔죠. 근데 대신에 이제 관세 이슈가 나왔었죠. 물론 이제 6월 4일부터 이제 철강 관세가 25%에서 50%까지 올라가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오늘 철강주 관련한 종목들이 조금 하락세를 이어지고 있는데 결국에는 지금 철강 자체가 이제 철강만의 문제가 아니라 뭐 자동차나 아니면 조선이나 향후에 이제 가격 협상에서도 조금 불리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 조금 그런 측면에서 오늘 이슈가 나오지 않았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가 이제 미국에 수출하는 철강 규모만 하더라도 한 6조 원 수준입니다. 그만큼 이제 굉장히 조금 향후에 대한 우려가 커질 수 있는데 일단은 지금 G7 정상회의가 있다는 6월 14일 정도에 잡혀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뭐 이거는 뭐 EU 유럽 연합에서도 일단은 제기를 해온 상황이기 때문에 그 이후에는 이제 그 관세에 대한 협상이 아직까지는 여지는 남아 있다. 그리고 이번 주에도 일본과 좀 관세 협상이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일본도 자동차와 그리고 철강, 알루미늄 관련 협상에서 가장 메인으로 좀 잡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철강 자체가 어느 정도 안정화된다라고 하게 되면은 그러면 이제 대선 이후의 모습을 또 한번 좀 새롭게 그려볼 수 있지 않을까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관세 협상과 관련해서는 아직 여지가 남아있다라고 말씀을 해주셨고요. 내일장 또 대선이라는 이슈로 휴장인 만큼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슈를 기다려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다음엔 곽유정 의원님, 오늘 시장 어떻게 바라보셨습니까? 오늘 국내 증시에서 좀 눈여겨봤었던 섹터는요. 화장품 섹터와 엔터 섹터였습니다. 그러니까 앞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오늘 전반적으로 좀 관세 불확실성이 시장에 좀 있었던 상황이거든요. 시장에 이러한 관세 리스크가 좀 불거지게 되면은 최근에 조선방산 섹터도 움직임이 좋았었는데 또 그와 함께 중국을 미국이 때리면 때릴수록 또 한한령 해제에 대한 기대감도 같이 들어오는 게 최근 국내 증시에 있어서 좀 특징적인 흐름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일단 화장품 섹터나 엔터 섹터 모두 다 지금 한한령 해제에 대한 그런 수혜 기대감이 지금 잘 들어와주고 있는 상황인데요. 사실 이 한한령 해제 이슈가 지금 들어오면서 최근에 여행 관련주들도 굉장히 좀 좋은 흐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행을 또 가려면은 또 예쁘게 또 꾸며야 되기 때문에 화장품 섹터 그리고 또 면세로 또 많이 사는 게 또 화장품이기 때문에 더더욱 이 한한령 해제에 대한 기대감이 화장품 쪽으로 좀 쏠림 현상이 일어나는 것으로 보여지고요. 오늘 시장에서 흐름 봤을 때 코스닥의 또 시총 상위 종목 중 하나인 화장품 섹터 실리콘투 역시도 오늘 강세 움직임이 좀 더 두드러지게 나타나는 모습이 눈에 띄었습니다. 실리콘투 같은 경우에는 중국에 이제 사업 진출했다가 한번 접은 이력이 있는데요. 최근에는 이와 같은 이제 흐름 속에서 다시 한번 더 중국 재진출에 대한 그런 부분들이 좀 더 부각이 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지고요. 코스메카 코리아 같은 경우에도 지난해 고점 찍은 이후로 중국의 경기 불확실성으로 인해서 조정을 좀 강력하게 준 상황이었었는데 오늘 실리콘투와 같이 함께 동반해서 움직임이 나오는 모습들도 관측이 됐습니다. 엔터주 같은 경우에는 SM 쪽에 이제 중국의 텐센트 쪽에서 지분 인수 소식이 또 들려오기도 했었는데요. 중국 자본이 이제 엔터주 쪽에 이제 들어오게 되면은 나중에 향후에 중국 자본으로 이 엔터 기업들이 잠식되는 거 아니냐라는 그런 우려감도 있지만
앞으로 이제 향후 우리 국내의 대형 IP 아티스트들이 중국에서 이제 앞으로 그 콘서트나 이런 공연 활동을 함에 있어서 텐센트 뮤직의 이러한 지분 인수 소식 같은 경우에도 긍정적인 측면들이 아직까지는 더 많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시장에서 일단은 흐름으로 봤을 때 이 한한령 해제에 대한 기대감 하반기까지도 계속해서 끌고 갈 수 있지 않을까라고 보여지고요. 일단 하반기도 대표적인 한한령 해제에 대한 모멘텀으로 봤을 때 에이펙 행사가 있죠. 에이펙 행사 이후에 시진핑 주석의 방한 소식까지도 앞으로 향후 모멘텀으로 본다면은 지금도 계속해서 매수 타점을 잡아가 볼 만한 그런 섹터이지 않나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관련한 흐름들 같이 함께 잘 체크해 나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한한령 해제와 관련해서 기대감 말씀을 해주시면서 엔터 그리고 화장품 관련주들의 투자 전략 함께 해주셨습니다. 근데 우리 곽유정 요원님께 한 번 더 또 질문을 드리고 싶은 게 오늘 장에서 카지노와 관련된 종목들도 상승하는 흐름을 보여줬거든요. 그렇다면 관련 이슈랑 좀 연관이 있다라고 생각을 해봐도 되는 건지 이 부분도 궁금합니다. 네, 대표적인 이제 카지노 관련주라고 본다면은 파라다이스나 강원랜드와 같은 기업들을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강원랜드 오늘 주가 움직임을 봤을 때는 강보합권대 움직임이긴 한데 기술적인 흐름들 봤을 때는 아직까지 지난 이제 9월달 상승 구간대 이제 지금 아래에 있거든요. 그러니까 18,000원 구간대 지금 아래 구간에 있기 때문에 앞으로 향후 모멘텀 측면에서 봤을 때 과거에 카지노 VIP에 있어서 가장 또 큰 손이 중국인이긴 했었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관련 모멘텀 지금 중국과의 그런 무비자 이런 그 단체 무비자에 대한 그런 부분들로 인해서 지금 계속해서 교류들이 일어나고 있는 중이거든요. 특히 지금 명동에도 한동안 그 서구권에 있는 외국인들이 많이 찾아왔다면 다시금 지금 중국인들도 우리 한국을 방문해서 찾는 그런 기조로 가고 있기 때문에 명동에서 식사하고 그리고 동대문에서 쇼핑하고 그리고 뭐 강남에서 피부과 진료받고 네네. 그다음에 이제 놀러 갈 때는 또 카지노로 이런 이제 사이클이 돌 것으로 기대를 해본다면은 충분히 강원랜드나 파라다이스 이런 카지노 관련 종목들도 추가적인 움직임을 좀 더 기대해 볼 수 있지 않을까라고 보여지고요. 오히려 앵커님이 말씀하셔서 저도 다시 한 번 더 흐름들을 봤는데 지금 충분히 매집할 만한 구간대에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한한령 해제 가능성과 관련해서 엔터주, 화장품 그리고 여행주까지 말씀을 해주셨고요. 추가적으로 카지노 관련해서 인사이트까지 얻어봤습니다. 자, 다음은 김민수 요원, 오늘 시장 어떻게 바라보셨습니까? 네, 그냥 오늘 시장은 없는 걸로 쳐야죠. 내일 선거 끝나고 그 다음 날부터가 이제 중요하다고 봐야 될 것 같기 때문에 오늘 시장 분위기는 미국 관련된 쪽에서 약간 뭐 정체될 것 같은 느낌 여기 그대로 반영되다 보니까 아무래도 시장의 약간 섹터 쪽으로만 강하게 되는 그런 움직임으로 봤다라고 하게 되면 역시나 시장은 관세를 싫어합니다. 관세 문이 들어온 뭐 자동차부터 철강 이런 쪽들은 별로 회피하는 모습들이 뚜렷하고요. 여전히 다시 관세와 무관한 쪽들 그리고 수출이 잘 나왔던 섹터들 이쪽에 대한 관심이 높아진다라고 하게 되면 거기서 계속 또 시장에서 플레이하겠다라는 의도가 상당히 뚜렷하다고 봐야 될 것 같고요. 또는 이제 내일부터 이제 여러 가지 또 이제 새로운 정부에 대한 기대감들이 나오기 시작하는데 요거는 좀 시장에서 모멘텀이 좀 꺾이는 것 같습니다. 고배당 관련된 정책에 대한 관련된 쪽들 배당 분리과세에 관련된 쪽들이 공약집 쪽에 들어가 있지 않다라는 쪽에 대한 또 변화가 나오다 보니까 특히 이제 가장 유력 대선 후보의 정당 쪽에서 나오는 이 공약집들이 뒤에 빠져 있다라고 하다 보니까 그동안 좀 올라왔던 은행주들이 그런 타격을 받기 시작했다고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렇게 되면은 아무래도 뭐 바뀔 수는 있겠지만은 특히 지금 나오는 내용들 보다 보니까 약간 좀 대주주나 그리고 또 돈이 그 좀 부자들을 위한 쪽의 내용들 그리고 또 그와 함께 어느 정도 성과를 그러니까 재정을 관리하기 위해서는 이것까지 약간 감세 성격적으로 들어간다라고 하게 되면 부담이 될 것이다라는 쪽들이 내용이 나오다 보니까 약간 배당 분리 과세는 네. 이거는 조금 좀 어렵지 않을까라는 쪽에서 약간 은행주와 관련된 쪽들은 모멘텀이 좀 훼손된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큰 그림으로 봤을 때 이제 당장 내일은 저희 휴장이고요. 네. 춘장이 아니라 선거일입니다. 죄송합니다. 예, 휴장 느낌으로 가지만 선거는 꼭 가셔야 됩니다. 네. 네, 그런 쪽에서 일단 코스피 흐름을 보게 되면은 일단 지금 오늘 같은 경우도 딱 정확하게 2720선 시도를 합니다. 안착을 못하죠. 아직 이벤트를 확인하겠다라는 분위기고 그렇게 되면은 지난번 고점 때 나왔던 부분들이 한 2680선 이쪽이 고점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안쪽에서 이제 갭이 나온 부분들이 있는데 이 정도쯤에서 어느 정도 좀 마무리가 짓고 그리고 또 큰 변화 없으면은 지금 이제 신정부에 대한 기대감들이 나와서 변화가 들어갈 것이냐 아니면
지금 어느 정도 기대감이 충분히 반영됐고 셀론의 현상 이벤트가 끝났다는 관점 쪽에서 조금 더 무거워지면서 시장이 한 650선 정도까지 좀 확인하고 들어가느냐 그런 모습들은 좀 시장의 변화가 남아있을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쪽에서 단기 변동성이 좀 커질 수 있다라는 부분들은 좀 염두하고 내일부터 그러니까 내일 수요일이죠. 예, 수요일부터 좀 시장 흐름들을 바라볼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하지만 지금 변화 쪽으로는 코스닥이 조금 더 가벼워지고 있는 모습들입니다. 예, 상대적으로 지금 모습 보게 되면 지금 최근 들어서 코스피는 한 이 정도쯤까지 들어와 있기 때문에 상대 기적전 고점대 부분을 시도하면서 약간 좀 덜 간 모습들, 약간 750선 부근이죠. 이 정도까지는 좀 열어놓겠다는 분위기가 살짝 더 나오고 있기 때문에 코스닥 시장은 약간 성장주 중심의 베이스가 많죠. 그런 쪽에서 지금 시장 분위기는 한국은 그래도 금리를 인하하고 게다가 추경 쪽에서 어느 정도 유동성을 좀 보강한다라는 쪽으로 나오게 되면 오히려 성장주의 배경에 있는 코스닥 쪽이 조금 더 가볍게 움직일 수 있는 가능성들은 좀 있지 않느냐 하는 쪽에서 코스닥의 변화가 나오는 흐름들도 좀 더 눈여겨볼 필요가 있겠다라고 하게 되면 이 점도 관심 있게 보시면서 일단 750선 저항대를 좀 가볍게 뚫을 수 있을지 이것도 한번 보시면서 이번 주를 체크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관세와 무관했던 섹터 그리고 수출 데이터가 잘 나왔던 섹터들 중심으로 움직였다라고 말씀을 해주셨고요. 또 코스피와 코스닥 각각 지수에 따른 플레이 인사이트 함께 해주셨습니다. 자, 이렇게 오늘장 복귀 함께 해봤고요. 그 다음에는 본격적인 전략회의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그 첫 번째는 수급본부입니다. 오늘 시장에서 수급이 어느 쪽으로 흘렀는지 그리고 외국인과 기관이 담았던 종목 어떤 종목이 있는지 알아볼 텐데요. 총 2종목 먼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중에서 첫 번째 종목 공개해 보도록 할게요. 네, 수급본부 첫 번째 종목 공개가 됐습니다. 바로 알테오젠인데요. 오늘 외국인과 기관 양매수 1위 종목이었습니다. 지난주에는 살짝 횡보세를 보였었는데 오늘장에서 6% 넘는 강세를 보여주면서 마무리가 됐습니다. 그렇다면 왜 올라갔고 그리고 이런 수급이 지속적으로 들어올 수 있을지 여부도 체크해봐야 될 것 같고요. 또 이렇게 올라왔었던 이유, 그 이슈까지 있는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이화진 요원, 알테오젠 지금 시점에서 이렇게 수급이 들어와준 이유가 어떻게 될까요? 일단은 이번 주 토요일 날 일단 중요한 이슈가 있습니다. 지금 이제 머크사와 지금 할로이자임이 이제 특허 관련 소송이 좀 진행 중이고 예전에 2023년에 이제 11월 달에 머크가 이제 미국 특허청에 이제 할로자임의 그 특허 무효 심판을 이제 신청을 했는데 이걸 올해 3월 달에 이제 할로자임이 이제 그 반박 답변서를 제출했습니다. 이게 반박 답변서를 제출하게 되면 3개월 이내에 이제 PGR 이제 특허 무효 심판 이제 소송이 개시가 될 예정인데 만약에 이번 주 토요일이죠. 토요일 미국 현지 시간입니다. 토요일 날 만약에 특허 무효 심판이 개시가 결정이 되게 되면은 그러면 할로자임이 이게 그 머크사와 이제 관련된 키트루다 SC와 관련해서 특허가 거의 무효가 됩니다. 그러면 기존에 우리가 특허 이슈가 나왔던 게 여기는 이제 알테오젠 입장에서는 굉장히 긍정적으로 가는 거고 그러면서 오늘 외국인이나 특히 연기금 투신 쪽에 좀 들어오지 않았을까 생각을 하고 있는데 제가 예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지금 이게 우리나라 하나증권의 김선아 애널이 그 변리사 출신입니다. 이분이 얘기를 한 거는 기존에 이제 할로자임이 가지고 있었던 특허 범위 자체가 굉장히 광범위하기 때문에 이거를 특허를 침해했다는 사실 본질적인 이제 의문을 들 수밖에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만약에 이번에 6월 7일 날 이제 개시가 결정되면은 그러면 거기와 관련된 리스크가 해소되게 되면서 그대로 예전에 예정되어 왔던 키트루다 SC가 9월 23일 날 이제 미국 FDA의 승인이 나오게 되면은 10월 1일자로 이제 런칭이 하게 될 겁니다. 근데 만약에 개시가 안 되게 되면은 그 FDA 승인 자체가 지연될 우려는 있어요. 이거는 그러면 알테오젠 입장에서는 다음 주에 조금 굉장히 리스크가 될 수 있는 좀 상황이긴 한데 일단 이 두 가지 이슈가 있다는 점을 중요하게 여기고 일단은 외국인이나 이제 기관에서 샀다라는 거는 적어도 개시 결정이 시작된다라고 하게 되면은 일단 알테오젠은 가장 큰 두 개의 관련 리스크 중에서 하나가 없어집니다. 그 다음은 뭐냐? 약가 인하죠. 약가 인하 관련해서는 물론 알테오젠에서도 이제 공지를 얘기를 내세웠고 만약에 신약으로 인정이 된다라고 하게 되면 내년 2월쯤에 이제 약물 목록에 이제 포함이 됩니다. 그런데 키트루다 SC가 이제 특허 만료가 이제 키트루다 자체가 특허 만료가 한
28년입니다. 그러면은 결국엔 이제 바이오시밀러가 출시를 앞당겨져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은 사실 신약으로 포함될 가능성이 굉장히 약해지기 때문에 그럼 이 두 가지 이게 어느 정도 이슈가 지워지게 된다라고 하게 되면은 지금 알테오젠이 여러 가지 지금 모멘텀이 있죠. 뭐냐면은 일단은 작년 11월쯤에 기술 이전했던 다이치 산케와 이제 그 기술 이전 그게 이제 에너투 SC입니다. 그게 지금 일상에 진입하게 되면은 일단 마일스톤 지급받게 될 거고 그리고 2020년도에 대략 한 4조짜리의 그 산오피의 그 드피젠트 이제 SC가 이제 독점 계약 변경 얘기가 작년 8월부터 얘기가 나오긴 했습니다. 그게 새로운 이슈가 부각이 된다라고 하게 되면은 지금 제가 봤을 때는 이게 지금 PGR 그 특허 무효 심판 이슈 때문에 조금 잠잠해진 것 같아요. 만약에 이게 마무리가 된다라고 하게 되면은 모멘텀이 엄청나게 지금 많이 나올 가능성이 조금 굉장히 남아 있고 박순재 대표도 지금 MTA 계약 한 8군데로 얘기를 했습니다. MTA 계약이라는 거는 결국에는 기존에 있는 테스트 물질을 후보 물질을 빅파마사가 가져가서 6개월 뒤에 나중에 본계약을 맺게 되는 겁니다. 그게 작년 12월쯤에 얘기를 했기 때문에 이것도 제가 봤을 때 이 PGR 이슈가 마무리가 되면은 한 번에 그 본계약이 나올 가능성이 굉장히 클 수 있다는 거죠. 물론 지금 김선호 NL이 44만 원, 그리고 권혜수 NL이 40만 원, 엄민용 NL이 한 72만 원 정도로 목표가를 좀 내세웠었는데 물론 2028년 그러니까 만약에 아니죠. 올해 만약에 FDA 승인이 되고 내년 상반기가 되면은 실제 판매 마일스톤만으로도 1.5조가 들어오게 됩니다. 지금 1분기 때 뭐 실적이 굉장히 800억 정도 매출이 나왔다라고 하지만 이게 문제가 아니라 이게 마무리가 되면 내년에 1.5조가 자금이 들어오게 되면 본격적으로 알테오젠은 여기에 따른 밸류에이션을 부과받을 가능성이 굉장히 크기 때문에 이번 최근에 또 고점 45만 원대죠. 이게 두 번 정도 저항대에 부딪혔습니다. 그러면 이번에 수급적인 요인으로 모든 게 해소가 된다라고 하게 되면은 저는 개인적으로 50만 원은 가볍게 돌파할 수 있는 흐름이 아닌가 좀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50만 원까지도 무난히 돌파할 가능성에 대해서 또 말씀을 해주셨어요. 그리고 6월 7일 이번 주 토요일에 이슈가 있는 만큼 이 일정도 꼭 체크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지금 알테오젠과 관련해서 굉장히 또 정확하게 그리고 많은 정보들을 주셨기 때문에 다른 두 분께서도 혹시 첨언할 부분이 있다면 자유롭게 말씀해 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김민수 요원 그리고 곽유정 요원 중에서 여기서 첨언하실 부분 따로 있을까요? 네, 제가 그러면은 첨언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굉장히 좀 긍정적인 부분들 많이 말씀해 주셨고 저도 이전에 매일경제TV 나오면서 알테오젠 관련해서 고민하시는 우리 또 투자자분들께 30만 원 선을 일단은 기준으로 봐서 이번에 나오는 이제 결과 발표를 좀 더 예의주시하면서 대응을 하셔라라고 더 말씀을 드렸었거든요. 일단은 지금 알테오젠 실적만으로 봤을 때는 기술 수출 성과에 힘입어서 최근에 역대 최대 실적을 계속해서 올려나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외형 성장에 대한 기대감 계속 가져가 볼 수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만약에 그 지금 이하진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그 지금 스케줄대로 9월 달에 FDA 승인을 거쳐서 만약에 10월 중 판매가 들어간다라고 했을 때는 내년 실적에 대한 기대감이 굉장히 크다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만 이와 관련된 이제 결과값이 결국에는 좀 불확실성을 계속 야기해 나간다면은 그런 일정에 대한 부분이 결국 불확실성으로 가게 될 가능성이 높아서 여전히 좀 기술적으로 봤을 때는 계속 좀 예의주시하면서 흐름을 좀 살펴봐야 되는 그런 구간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알테오젠 같은 경우에는 지금 약가 인하와 관련된 노이즈도 있는 상황입니다. 키트루다 SC가 만약에 약가 인하 대상에 포함이 되게 된다면 이 로열티에 대한 부분들도 같이 함께 인하가 되지 않겠느냐라는 그런 관련 우려감이 지금 들어오고 있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런데 지금 증권가 쪽에서는 분석을 했을 때 약가 인하 대상에 일단 포함될 가능성은 적다고 지금 보고 있고요. 거기에다가 만약에 약가 인하 60%를 가정할 경우에도 약가 인하로 인한 로열티 매출 손실률이 약 연간 13% 수준에 그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이러한 노이즈가 있더라도 결국에는 매출의 파이 자체가 더 커질 거다라는 부분에 있어서 향후 흐름들 일단은 지금 단기적으로 일단 관련 이슈들 들어왔기 때문에 이번 달이죠. 이번 달에 이제 관련해서 나오는 그 특허 관련된 무효 심판 관련 결과값을 일단 예의주시하면서 기술적 대응 위주로 일단은 대응을 하시라고 조언을 드리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아무래도 6월 7일 토요일이 굉장히 중요한 날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김민수 의원에게도 여쭤볼 텐데요. 지금 또 알테오젠과 관련해서 코스피 이전과 관련된 이슈가 따로 예정되어 있습니까? 네, 예정은 없는데 회사에서 그리고 또 많이 언급이 되고 있는 내용이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물론 앞에서 좋은 내용을 다 말씀하셨기 때문에 또 따로 제가 드릴 얘기는 좀 없는 것 같고 그중에서
또 변수가 될 수 있는 부분들. 그러니까 즉 시가총액 코스닥 1위인데 네. 이 회사가 만약에 회사가 추진하는 대로 코스피로 이전하게 되기 시작하게 되면 그러면 이제 시총 한 18조, 19조 정도쯤 되면은 아마 코스피에서 한 24위, 25위 정도쯤 될 것 같습니다. 그 정도까지 들어갔었을 때 그러면 코스닥 1위보다는 그쪽에 들어갔던 이제 패시브 자금의 변화가 더 가파르게 나올 수가 있겠다라는 쪽에서 이것도 한번 생각을 해보셔야 될 것 같고요. 특히 아마 지금부터 이제 6월달 들어오는 이제 바이오 USA 그리고 네. 또 7월달 들어가는 에스모까지 해서 국내 기업들 알테오젠뿐만 아니라 성과가 나올 수 있는 회사들이 더 많다고 보고 있기 때문에 관련돼서 계속 국내 바이오 업체들의 어떤 플랫폼 기업들의 위상들은 더 높아질 수가 있겠다라고 바라보고 있고 개인적으로는 뭐 ABL 바이오 계속 또 네. 관심 있게 봐야 될 것 같고 지금 시총이 4조가 안 되는데 추가적으로 올해 안에 한두 개 정도는 더 라이센싱아웃 나올 수 있겠다라고 바라보고 있고 그중에 하나가 사노피앙 ABL 301 이쪽에 대해서도 기대감이 좀 높아지고 있기 때문에 시총 4조는 올해 한 180% 올랐을 겁니다. 그런데도 저는 안 비싸다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계속 관심 있게 보고 대응을 하면서 한국 바이오도 한번 힘을 내는 하반기가 됐으면 하는 바람으로 마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바이오 관련해서도 전반적인 인사이트를 함께 해주셨는데요. 자, 그렇다면 6월 7일을 계속해서 강조해 주셨습니다. 이화진 요원 그리고 곽유정 요원께서도 6월 7일 그 이벤트 때가 굉장히 중요할 것 같다라고 말씀을 해주신 만큼 그때까지 어떻게 전략을 가지고 가보면 될지 이 부분도 상당히 궁금합니다. 일단 오늘장에서는 상승하는 흐름을 보여줬고요. 외국인과 기관의 매수세가 들어왔기 때문에 이번 주 수요일, 목요일 그리고 금요일은 또 휴장이죠. 수요일, 목요일까지의 전략 여쭤보도록 할게요. 이화진 요원, 그렇다면 지금부터 계속해서 모아가는 전략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물론 저는 지금 알테오젠도 그렇고 ABL 바이오도 그렇고 그동안 이제 기술 이전을 해왔던 이제 마일스톤에 대한 밸류에이션을 봤을 때 30만 원 초반대는 적어도 알테오젠이 지지할 수 있는 가격대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제 올해 아스트라제네카도 두 건의 기술 이전이 있었고 뭐 ABL 바이오도 GSK 기술 이전을 했기 때문에 6만 원 초반대까지는 적어도 기존에 이제 계약금이나 기존에 이제 마일스톤도 계약이 있는데 알테오젠은 만약에 이번에 PGR 특허 무효 심판이 개시가 된다라고 하게 되면은 2028년 기준이 되면 키투르다가 연간 매출액이 50조입니다. 그러면 거기서 이제 SC 전환율을 우리가 한 50%를 가정하게 되면 25조겠죠. 그러면 지금 물론 엄민용 애들이 한 로열티를 5% 기준으로 보고 있고 그러면 권혜순 애들이 대략 한 1%에서 2% 기준을 잡게 되면 28년도에 대략 한 2조 정도 매출을 잡을 수가 있을 겁니다. 물론 여기서 이제 산도주도 있을 거고 물론 기존의 마이스톤 합치면 대략 한 3조를 가정하게 되면 재밌는 게 지금 셀트리온이 연간 한 3조 한 5천억 정도 매출이 나오죠. 근데 시가총액이 40조 가까이 됩니다. 근데 알테오젠이 대략 한 18조인가 아마 될 걸죠. 그럼 시가총액이 거의 2배 차이가 납니다. 그것만 따지고 봤을 때도 알테오젠 지금 가격은 굉장히 싸다라고 좀 말할 수가 있을 거고 결국 올해부터 계속 꾸준하게 특허나 이런 여러 이슈가 나왔었기 때문에 주가가 못 갔죠. 결국에는 특허라는 거는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은 만약에 그 법원에서 어느 정도 소송을 걸었을 때 영업 정지나 이 기간을 연장시켜 볼 수 있는 겁니다. 작년에 올해죠. 그 이어플로가 영업 정지 상표 이슈가 나왔던 게 기존의 경쟁사였던 회사가 특허를 영업 정지를 시켜버리면서 1년이 연장이 됐습니다. 그러면서 그 회사가 유상증자까지 하게 되면서 결국에는 상폐까지 간 사례가 있었기 때문에 그거를 시장이 알고 있고 설마라는 그 잠깐의 그 확률적인 이슈 때문에 조금 이제 알테오젠의 주가가 못 올라갔었기 때문에 정말 이게 마무리가 되고 우리가 말씀드린 2028년도에 2조, 3조 이상의 매출이 알테오젠이 나오게 된다라고 하게 되면 지금 셀트리온 시총보다 훨씬 높게 갈 수 있는 점을 봤을 때는 전 지금 가격에서 계속 담아가는 전략은 맞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 시점에서 담아가기 전략은 유효하다라고 말씀을 해주셨고요. 또 어느 정도 30만 원대 초반은 지지해줄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까지 투자 시에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수급본부에서 첫 번째 종목은 알테오젠이었습니다. 일단 세 분의 요원께서는 어느 정도 긍정적으로 바라보고 있는 것 같으니까요. 이 부분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또 6월 7일 이번 주 토요일에 특허 무효 심판 개시 여부가 결정나기 때문에 이 이슈도 꼭 주목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알테오젠 이야기 해봤고요. 수급본부 두 번째 종목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종목 열어보도록 할게요. 네, 수급본부의 두 번째 종목은 바로 미스터 블루입니다. 오늘 시장에서 웹툰과 관련된 종목들이 또 등락이 굉장히 심했고요. 또 장 초반에 그런 소식이 나왔었기 때문에
그 넷플릭스 쪽에 네이버 웹툰이 같이 탑재된다라는 이야기가 나와줬었기 때문에 관련주들이 크게 상승하는 흐름을 보여줬습니다. 근데 오후 1시쯤인가요? 1시쯤 들어서 아니다, 아직은 사실이 아니다라는 이야기가 나왔는데도 불구하고 미스터블루는 18.84% 상승세로 마무리가 됐는데요. 시간 외에서는 다소 하락하는 모습 보이기는 했습니다. 그렇다면 앞으로의 전략은 어떻게 가지고 가야 될지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김민수 의원, 오늘 미스터블루 어떻게 보셨습니까? 네, 시총 1,300억짜리를 이슈로 다루기는 조금 그런 것 같긴 합니다. 네, 그런 쪽에서 그래도 제일 강했기 때문에 종목들을 찾아서 나오는 이슈 어떤 수급 쪽의 변화로 얘기를 하시는 것 같은데요. 일단 지금 나왔던 얘기 네이버 웹툰과 넷플릭스 탑재 관련된 얘기들은 약간 좀 범핑이 있었다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 쪽에서 네이버 대표가 가는데 넷플릭스와 만났을 때 그때 나오는 얘기들을 가지고 조금 더 좀 짜내기가 좀 있었다라고 봐야 될 부분이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하지만 이제 웹툰 쪽들은 그래도 AI랑 결합시키기 시작했을 때 성과가 가장 또 나올 수 있는 부분이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제 우리 앵커님 같은 경우도 아이디어만 있다. 그러니까 지금 증권 앵커로서의 생활 이러고 그 웹툰으로 만들고 싶다. 그러면은 요즘은 AI가 다 해줍니다. 그렇죠. 네, 그래서 밑그림만 하고 이렇게 이쁜 캐릭터만 딱 하나 해놓으시게 되면 쫙 옆에 이런 요원들 나오고 쭉 해서 또 만들어 갈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은 앞으로 가볍게 또 스토리만 좋게 되면은 성과를 낼 수 있는 섹터다라는 쪽에서 기대감은 높아질 수는 있는데 하지만 여러 가지 지금 이제 컨텐츠 쪽에서 과거 대비해서 어떻게 웹툰에 대한 인기가 그만큼 나오지 못하고 있는 현실이 또 매출이나 아니면 또 수익성으로나 기업들 쪽에서도 나오지 못하는 현실들이 이어지다 보니까 아무래도 좀 부진한 현상이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과거만큼의 강력한 모습들이 보여지지 않는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 또 특히 이제 미국에 상장된 네이버 웹툰 같은 경우도 생각보다 그렇게 큰 변화가 나오지 않고 있다고 봐야 되겠죠. 그런 상황 쪽에서 가장 중요한 거는 웹툰이 인기가 있어야 되고 그 인기 있는 웹툰을 가지고 IP가 확장되는 과정들을 보여준다라고 하게 되면 그나마 나 혼자만 레벨업을 보여줬던 DNC 미디어가 가장 잘했다고 볼 수 있는데 그런 쪽에서도 계속 시장의 기대감들은 좀 더 커져 있기 때문에 그만큼의 나오는 변화를 좀 기대하기는 좀 어렵다라는 쪽으로 봐야 될 것 같고요. 미스터블루 같은 경우도 작년 실적을 보게 되면 게임 사업을 물적 분할하기 시작하다 보니까 거기서 나오는 공백들이 제대로 좀 메꿔지지 못한다라는 관점들도 보고 있기 때문에 웹툰 매출이 한 45% 그리고 또 웹소설이 한 21% 나오는 과정 쪽에서 지금의 실적 흐름들을 끌어내가지 못한다라고 하게 되면 아무래도 지금 기대할 수 있는 요인들은 그렇게 크지 않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기술적으로 본다고 하더라도 오늘 나왔던 가격대, 고점대 딱 정확하게 나 좀 팔아주세요라고 하는 그 가격대 부분까지 딱 들어오다 보니까 거기서 밀리는 모습들이 나옵니다. 그런 쪽에서 거래가 늘어났다는 얘기를 봤을 때는 추가적으로 시도한다고 하더라도 지금 나왔던 가격대에 대한 저항대 약간 1,700원대 부분은 만만치 않구나 라는 쪽들에 대한 흐름들이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일단 반등을 한다고 하더라도 한계가 있다 라는 쪽으로 봤을 때는 그냥 반등 시 매도 쪽으로 보시는 게 좋겠다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반등 시에 매도하자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어느 정도 상승분에 대해서는 한계가 있을 것으로 보여진다라고 말씀을 해주셨기 때문에 또 투자 시에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다음은 곽유정 의원께 여쭤보도록 할게요. 앞서 김민수 의원께서는 웹툰에 대한 성장세에 대해서 굉장히 긍정적으로 평가를 해주셨는데 이 한국 K-웹툰 글로벌적으로 굉장히 경쟁력이 있다라고 보십니까? 경쟁력이 있다고 보고 있는데요. 일단 오늘 미스터 블루만 봤을 때는 재무적으로 지난해 좀 적자를 냈기 때문에 오늘의 상승세는 그 말씀하신 대로 오늘 네이버와 넷플릭스의 협업 기대감으로 해서 일단 정말 말 그대로 단발적인 이슈 플레이로 올라간 흐름이라고는 보고 있습니다. 다만 우리가 웹툰 관련주들 볼 때 오늘 뭐 미스터 블루만 올라간 건 아니거든요. Y랩이라든지 핑거스토리 모두 다 긍정적인 움직임 나타났습니다. 사실 저는 이 웹툰 관련주에 대해서 성장세에 대해서는 긍정적으로 보고 있는 이유가 뭐냐면 과거에는 그러니까 만화가 드라마화한 경우들을 생각을 해보면 꽃보다 남자를 들어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네. 과거에 꽃보다 남자가 드라마로 상영했을 때는 굉장히 좀 유치하다라고 하면서 시청률이 굉장히 잘 나왔었던 그런 사례가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점점 점차적으로 이 웹툰에 대한 또 IP도 진화를 해서 계속 드라마 쪽으로 영입이 됐었거든요. 그래서 최근에는 계속해서 이 잘 만든 웹툰 IP가 드라마로도 흥행에 성공하는 그런 사례들을 많이 볼 수 있었습니다. 지난해 같은 경우에는 내 남편과 결혼해줘라는 웹툰이
원래는 웹소설이었습니다. 근데 웹소설이었는데 웹툰으로도 만들어지고요. 드라마로도 만들어져서 높은 시청률을 기록을 하기도 했었고요. 그리고 최근에 정년이라는 드라마 역시도 네. 원래는 웹툰이 IP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이제 IP들이 결국에는 또 해외까지도 넷플릭스를 통해서 드라마가 만약에 또 해외에서 많이 또 보고 흥행하게 된다면은 그에 따른 그런 수출 모멘텀이 결국에는 이런 웹툰 쪽에도 계속 들어오게 될 가능성이 높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네이버나 뭐 내지는 아마존 이런 쪽에다가 계속해서 국내외 플랫폼에 이런 IP를 제공하는 기업들이 당연히 저는 부각이 될 수밖에 없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다만 최근에 이러한 이제 플레이에 있어서는 또 대선 정책과 관련된 부분들도 맞닿아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참고로 이재명 후보 같은 경우에도 K컬처 시장이 이제 300조 시대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웹툰 관련 종목들이 지난 4월부터 정책 테마주로 좀 형성이 되면서 거래량이 움직이는 그런 모습들이 관측이 됐었거든요. 일단은 미스터 블루 이제 주가 움직임도 같이 함께 보시면은 오늘 일단은 뭐 장중에 나왔었던 이슈만 봤을 때는 그 네이버와 넷플릭스 협업 기대감이 사실 무근이다라고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넷플릭스에서 만들어지는 또 향후 다수의 이런 드라마들도 결국에는 웹툰이라는 IP를 통해서 또 제작이 되는 경우들이 많거든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조금 더 부각이 됐었던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물론 사실 무근이다라는 이야기가 나왔지만 오늘 종가 마감상으로 봤을 때도 일단은 대량 거래량과 장대 양봉으로 오늘 마감이 된 것으로 봤을 때 추가적인 움직임은 조금 더 봐야 되지 않을까라고 저는 보여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은 일단 계속 상단 매물대 1,700원 구간대를 계속 쳐주는 움직임이 나오고 있어서 여기서 뭔가 추가 모멘텀만 좀 강력하게 한 번 더 나타나주게 된다면 웹툰 관련 종목들 움직임이 조금 더 이어져 나올 수 있지 않을까라는 그런 관점에서 일단 트레이딩 관점에서는 조금 더 유효하게 볼 수 있지 않을까라고 보여지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미스터 블루는 다른 이제 종목들과 비교했을 때는 약간 미스터 게륵과 같은 그런 포지셔닝을 가진 그런 종목이지 않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미스터 게륵이다라고까지 말씀을 해주셨어요. 이 부분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다음에는 이화진 요원, 여기서 첨언할 미스터 블루 관련해서 모멘텀이 따로 있을까요? 저는 이게 넷플릭스가 오늘 45근인 걸 떠나가지고 언제든 네이버 웹툰과 손을 잡을 수는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최근에 이제 SBS와 이제 계약을 맺었죠. 결국에는 지금 넷플릭스도 지금 이 시장을 조금 더 확대시키기 위해서 뭐 디즈니 플러스나 아마존 프라임이나 뭐 TV 같은 여러 이제 지금 OTT 업체들과 경쟁을 위해서는 그만큼 돈을 써야 되는 상황이고 그만큼 네이버 웹툰의 IP에 대한 가치를 더 중요하게 보고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만약에 45분이나 나왔다면은 물론 이제 협상 과정에서의 또 관련된 뭐 계약 이슈가 좀 있지 않았을까 생각을 하고 있고 만약에 추후에 네이버 웹툰과 좀 계약을 맺었을 때는 미스터 블루가 일단은 가장 큰 수혜는 좀 맞을 걸로 보이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예전부터 미스터 블루는 뭐 NFT도 하고 있고 P2E 게임도 만들고 있었기도 했습니다. 실제로 지금 약 만 개 이상의 이제 만화 관련된 IP를 보유하고 있고 특히 네이버 웹툰의 그 80%를 IP를 보유하고 있는 측면이 있기 때문에 실제로 넷플릭스에 들어가게 되면은 이게 단순히 웹툰에 대한 IP만 하는 게 아니라 게임이나 영화나 드라마 쪽으로 확장성을 좀 보여주고 있는 좀 상황이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은 주가적인 측면에서는 충분히 좀 올라갈 수는 있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실질적인 측면에서는 우리 이제 저기 이제 김민수 대표님과 말씀하셨던 것처럼 사실 실적이 그렇게 빠르게 올라가기는 쉽지는 않을 겁니다. 왜냐하면은 애초에 컨텐츠나 이런 OTT 회사들이 대부분의 그런 IP에 대한 그 가치를 대부분 가져가는 측면이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적어도 주가는 거기에 대한 기대감으로 주가는 올라갈 수 있다. 오늘 단순히 40무관에서 끝난 게 아니라 최근에 이제 넷플릭스의 행보를 지켜봤을 때 네이버 웹툰과는 계속 꾸준히 이런 관련 컨텐츠 이슈가 좀 나오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렇다면 한마디로 정리를 해보자면 어떻게 말할 수 있을까요? 적어도 우리나라 콘텐츠에 대한 가치가 전 세계적으로 일단은 굉장히 높아지고 있는 측면이고 물론 이제 조만간 또 오징어 게임도 시즌 3가 나오긴 하겠지만은 매 달마다 새로운 우리나라 드라마나 이런 이슈들이 조금 시장에서 관심을 받고 있고 물론 이제 조만간 광장도 이제 앞으로 이제
신작이 출시가 좀 앞두고 있는 만큼 그에 대한 가치는 충분히 좀 좋아질 수 있다 생각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웹툰 성장에 주목해보자라고 정리를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또 곽유정 요원께서는 미스터 게르기다라고 말씀을 해주셨고 트레이딩 관점을 말씀해 주셨고요. 또 마지막으로 김민수 요원은 미스터 블루와 관련해서 반등 시에 매도해보자라는 한 줄 전략 주셨으니까요. 참고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는 이슈 본부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슈 본부도 두 종목 알아볼 텐데요. 첫 번째 종목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슈본부 첫 번째 종목은 바로 삼성중공업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먼저 곽유정 요원께 여쭤보도록 할게요. 지금 시점에서 삼성중공업, 조선주들이 오늘장에서 대부분 상승하는 종목도 있었고 하락하는 종목도 있었는데요. 5월 달에 가장 큰 상승세 그리고 수급이 굉장히 많이 붙었던 삼성중공업은 오늘장에서 약보합세로 마무리가 됐습니다. 앞으로의 전략은 어떻게 가지고 가보면 좋을지 그리고 지금 시점에서 체크해야 될 이슈가 따로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네, 일단은 삼성중공업이 앞선 HD 현대중공업이나 하나오션에 비해서는 조금 덜 부각이 된 측면이 있는데요. 최근 이제 근래 들어서 계속 신고가 움직임을 만들어 나가는 걸로 봤을 때 이제 좀 조선주 중에서 삼성중공업이 좀 계속해서 부각이 되는 그런 느낌을 받는 요즘인 것 같습니다. 일단은 최근에 나오고 있는 삼성중공업과 관련된 이슈들을 보면요. 굉장히 긍정적인 내용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데요. 일단은 오늘 최근에 나온 이슈들을 보면은 2분기 삼성중공업 실적에 대한 기대감을 좀 들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매출액 2조 9천억 원, 그리고 영업이익은 1,800억 원으로 영업이익률 6%대를 달성할 것으로 지금 기대가 되고 있는 상황인데요. 결국에는 조선주들이 좀 올라가는 이유는 결국 하반기 또 수주 모멘텀과 함께 올라가는 거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삼성중공업 같은 경우에는 또 FLNG선과 관련된 지금 현재 수주 모멘텀이 계속 들어오고 있는 중이기도 합니다. 이 FLNG선 같은 경우에는 해상에서 천연가스를 채굴 정제한 뒤에 LNG로 만들어서 저장하고 또 LNG 운반선으로 옮겨 담을 수 있는 복합 해양 플랜트라고 볼 수 있는데요. 이 FLNG를 만들 수 있는 곳이 우리 국내에서는 삼성중공업과 하나오션 뿐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외에 중국의 미슨조선사가 이 FLNG선을 만들 수 있다고 보시면 되는데요. 우리 지금 국내에 있어서는 삼성중공업이 지금 전 세계적인 FLNG선 9대 중에서 무려 5대 정도를 만든 그런 이력이 있기 때문에 향후 이 FLNG선에 대한 추가 수주 모멘텀을 본다면 삼성중공업이 따낼 가능성이 굉장히 높지 않을까라고 보여지고요. 그리고 또한 미국에서도 재무부가 미슨 그 조선소를 현재 제재를 하고 있는 중이기 때문에 미국향 또 수주 모멘텀도 이런 삼성중공업에서 가져갈 수 있지 않을까라고 보여집니다. 지금 향후 수주 모멘텀을 좀 찾아보니까 모잠비크의 코랄로스 FLNG 그리고 미국의 델핀 LNG의 프로젝트 수주 가능성도 현재 있는 상황이라서요. 앞으로 향후 또 추가적인 한 2기 정도의 FLNG선 수주 모멘텀이 지금 현재 들어오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정부에서도 이 알래스카 LNG 설명회를 지금 가 있는 그런 상황이죠. 대선이 끝나고 나서 이제 7월쯤이면은 우리나라도 어느 정도 이제 협상에 이르러서 7월 패키지를 들고 오지 않을까라는 그런 관련 기대감도 지금 현재 들어오고 있는 중인데요. 그 전에 일단은 LNG 관련해서 우리나라 이런 또 수출과 관련돼서 결국 또 수출을 그 수입을 또 우리나라가 하게 된다면은 운반할 수 있는 또 LNG 운반선에 대한 또 수요도 같이 함께 증가가 될 가능성이 높아서 이 삼성중공업과 또 그 외 LNG 운반선을 만드는 조선사들도 같이 함께 또 수혜를 받을 수 있는데 특히나 더 여기서 FLNG 수혜까지 본다면 삼성중공업이 지금 시점에서는 조금 더 최선호되는 그런 종목이 되지 않을까라고 보여지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삼성중공업 들리니 백고동 소리 이렇게 한마디 또 정리해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들리니 백고동 소리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삼성중공업의 한마디까지 함께 해주셨고요. 2분기 실적에 대한 기대감 올라가고 있다라는 말씀 함께 해주셨습니다. 그렇다면 김민수 의원, 네. 여기서 삼성중공업 동일하게 좀 긍정적으로 바라보실까요? 네, 배에서 나는 소리가 아니죠. 네, 네. 죄송합니다. 예. 삼성중공업은 지금 그냥 미국의 화석연료 수출이 본격화되기 시작하면서 나오는 수혜를 가장 많이 받을 것이다라고 봐야 될 것 같은데, 일단 매출 구성을 보게 되면 LNG 캐리어, 그러니까 LNG를 운반선과 VLCC라고 그러죠. 원유 크게 운반하는 쪽들이 매출의 70%입니다. 그러다 보면은 당연히 수혜를 가장 많이 받겠다고 봐야 될 것 같고, 앞서 말씀하셨던 FLNG 같은 경우도 일단 중요한 거는 그 기화하는 시설이죠. 그러니까 수출 터미널 쪽에 필요합니다. 이제 수입 터미널 쪽에서는 FRSU라고 그래서 그러니까 액화했던 걸 다시 기화하는 쪽도 필요하겠죠. 이 두 가지를 다 만들 수 있는 능력이 있는 회사는
삼성중공업밖에 없습니다. 국내 쪽에서 강점을 갖고 있는 부분들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말씀하셨던 수주가 나올 수 있는 부분들까지 생각한다라고 하게 되면 앞으로에 대한 기대감은 높아지는 걸로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만약에 지금 모잠비크나 아니면 또 노르웨이의 골라 LNG 쪽에서 FLNG 수주를 받았다. 그러면 가장 먼저 체크해야 될 종목은 뭐 삼성중공업은 당연하겠지만, 근데 약간 세론이 나올 수도 있기 때문에 보셔야 되긴 하겠지만, 먼저 체크해야 될 섹터는 피팅 밸브입니다. 이쪽들이 같이 오랜만에 반응을 하면서 주가가 탄력을 받을 수가 있기 때문에 이 점들을 눈여겨보시면서 수주가 나왔을 때는 먼저 태광이나 성광밴드 쪽으로 들어가시는 게 더 맞겠다고 봐야 될 것 같고요. 또 하나 삼성중공업의 가장 큰 강점은 지금 이제 조금 이제 진행이 되고 있는 환율 쪽에서 보게 되면은 워낙 강세가 지금 진행되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은 조선사들 같은 경우는 환해지를 거의 8, 90%를 하는 회사로 알려져 있다 보니까 그래도 그렇게 크게 워낙 강세돼서 영향을 안 받아라고 볼 수는 있겠지만, 삼성중공업은 예전에 고생했던 게 많기 때문에 수주 받자마자 100% 환해지를 하는 회사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최근에 원화가 강세로 가는 기조가 나온다고 하더라도 그렇게 큰 부담이 없다는 쪽에서 다른 회사들과는 다르게 실적에서 그 환율과 관련된 변동성은 좀 제한되어 있다는 쪽들도 강점이 될 수가 있기 때문에 이제 신고가 돌파했던 흐름들로 추가적인 흐름들 좀 더 기대해 보겠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제 신고가 돌파 흐름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지금 또 한동안은 조정세를 보이지 않을까라고 우려하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은데, 그거에 대비해서 또 긍정적인 이야기 함께 해주셨습니다. 그렇다면 이화진 요원께서는 삼성중공업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은 먼저 현대미포를 말씀을 드리면은 이번 1분기 실적 발표 이후에 주가가 굉장히 거의 한 2배 가까이 주가가 올라왔었죠. 이게 4분기 때 실적이 어닝미스가 나오게 되면서 1분기 실적이 올라왔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은 저성과 물량들이 대부분 해소하게 되면서 고성과 물량들을 받아왔죠. 삼성중공업 이번 1분기 실적 굉장히 쇼크 났습니다. 그런데 주가가 오르는 이유는 뭐냐? 똑같은 의미입니다. 삼성중공업도 저성과 물량들이 하나둘씩 지금 해소되는 이제 구간이기 때문에 1분기보다는 2분기 실적 기대감이 현대미포를 보면서 똑같이 올라가는 이제 흐름을 좀 보셔야겠죠. 일단은 조선사들 같은 경우는 이제 수익 배분 방식이 헤비테일 방식이라고 합니다. 흔히 말해서 초반에 계약금 20%를 받죠. 그 이후에 또 20%를 받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60%를 언제 받느냐? 끝날 때 이제 그 인도할 때 그때 나머지 60%를 받죠. 그러면 지금 이제 우리가 2년 한 5개월 전 대략 그때가 우리가 카타르 에너지 1차 발주를 받았습니다. 총 한 100척을 받았죠. 그때 아마 삼성중공업이 32척, 하나오션이 한 35척, 나머지 현대중공업 쪽이 아마 30몇 척을 좀 받았을 겁니다. 그러니까 건조 기간이 거의 2.5년에서 3년 되는 그 기간에 본격적으로 매출이 반영되는 시즌이기 때문에 2분기 때부터 삼성중공업은 실적에 대한 우려가 이제 본격적으로 씻어지게 되면서 주가가 더 강하게 올라갈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대부분 지금 주가를 보게 되면은 현대중공업이나 현대미포나 하나오션은 그 3배 가까이 주가가 올라왔는데 삼성중공업 아직 거의 한 2배 정도 수준밖에 안 됐습니다. 그런 측면에서는 물론 우리가 작년 1분기 때 대다수의 조선 3사들 같은 경우가 인력난 이슈가 본격적으로 해소되게 되면서 이게 회전율이 빨라졌죠. 그러면서 사실 이번 1분기 조선사들이 생각보다 이렇게 빨라지게 되면은 우리가 수주 잔고가 2028년까지 있는데 생각보다 그 일정을 당겨질 수 있네. 그러면 당연히 손주사들이 우리한테 물어보겠죠. 우리가 지금 배를 주문하면 언제 받을 수 있어? 지금 당장 여력이 생길 수가 있는 겁니다. 물론 이제 현대중공업과 하나오션이 편리 조선소나 수비 조선소의 캐파 확장을 위해서 하나둘씩 준비하고 있는 측면이었고, 삼성중공업도 이제 본격적으로 2분기 실적을 토대로 이게 향후에 그 2, 3년간의 수주 잔고가 본격적으로 쌓이게 됐을 때, 물론 앞에서 얘기했던 것처럼 하반기 때 새로운 수주 모멘텀이 이제 본격적으로 쌓이게 되면은 그러면 그 우리가 기존에 있는 시계 사이클 자체가 2029년, 30년도로 더 이어질 수 있다라고 한다면은 일단 조선에 대한 끄트머리는 아직 끝나지 않았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여전히 조선은 견제하다라고 해석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이슈본부의 첫 번째 종목은 삼성중공업이었고요. 다음은 두 번째 종목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슈본부의 두 번째 종목은 바로 HD 현대에너지솔루션입니다. 태양광과 관련된 종목인데요. 오늘 이재명 후보의 기후에너지부 신설 공약으로 인해서 재생에너지 관련주들이 상승하는 흐름을 보여줬습니다. 그중에서도 태양광 관련주 HD 현대에너지솔루션 이야기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대부분 또 윗꼬리를 달았기 때문에 앞으로의 전략도 중요할 것 같은데요. 또 내일 대선이라는 이슈가 바로 코앞에 있기 때문에 그 이후의 시나리오도 한번 짜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곽유정 의원 어떻게 보십니까?
네, 태양광 관련주는 저는 일단 긍정적으로 보고 있는데요. HD 현대에너지솔루션 같은 경우에 하나솔루션과 좀 차이점이 있다면 하나솔루션은 지금 현재 미국의 조지아주에 그 솔라허브 프로젝트가 있어서 태양광 관련된 밸류체인이 있다라는 점에 있어서 태양광 관세 부과에 있어서 어떻게 보면은 자유로운 그런 기업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이 HD 현대에너지솔루션 같은 경우에는 국내 시장 비중 자체가 70%에서 80% 정도에 달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이제 새로운 정권이 만약에 들어서게 됐을 때 이런 신재생 에너지를 좀 더 추종하는 그런 정권이 들어서게 된다면 관련 수혜 기대감이 좀 더 크다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지금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도 중국에서 들어오고 있는 태양광 인버터 점유율이 무려 90%에 달한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과거 이제 미국 같은 경우에는 이런 중국산 태양광 모듈, 태양광 제품에 대한 부분들을 우려를 해서 결국에는 에너지 안보에 대해서 또 위협을 받을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중국산 제품에 대해서 관세 부과를 한 거고 거기에다가 동남아산으로 우회로 들어오는 그런 제품에 대해서도 관세 부과를 하게 된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우리나라에서도 지금 이런 중국산 제품에 대해서 앞으로 향후 좀 관세를 또 추가적으로 부과하게 된다 했을 때 우리나라 지금 기업들 내지는 또 이렇게 HD 현대에너지 솔루션과 같은 인버터를 제공하는 기업들이 반사이익 수혜를 받게 될 가능성도 높기 때문에 오늘 시장에서는 특히나 더더욱 좀 긍정적인 움직임을 보여준 게 아닌가라고 보여지고요. 최근에 지금 많은 대기업들이 알리백이라고 해서 재생에너지 100%를 또 지향하는 그런 이제 대기업들의 선언들이 계속 잇따라 줄을 이루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관련 기대감이 지금 현재 계속 들어오고 있는 것으로 봤을 때 추가적인 움직임이 좀 더 나오지 않을까라고 보여지고요. HD 현대에너지 지금 솔루션 관련해가지고 주가 움직임 같이 함께 보시면은 지금 월봉상으로 흐름 봤을 때 2022년도에는 8만 원대까지 올라가기도 했었거든요. 제가 봤을 때는 일단 6만 원 선 정도까지는 추가적인 움직임 보면서 대응해 나가셔도 괜찮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현 시점에서는 태양광 관련 종목들 일단은 그 IRA 그 세액공제 혜택이 감축되는 그런 개정안에 대한 노이즈는 있지만 일단 국내 시장에 있어서는 HD 현대에너지 솔루션이 현재 좀 주가 사고로는 볕이 들고 있지 않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벼뜨는 태양광 주가 그중에서도 HD 현대에너지 솔루션 굉장히 긍정적으로 바라봐 주셨는데요. 그렇다면 이화진 요원께서도 긍정적으로 바라보는지 이 부분 상당히 궁금합니다. 태양광 관련주 긍정적으로 바라보십니까? 일단은 저는 중립적으로 좀 생각을 하고는 있습니다. 물론 지금 이제 우리나라 이제 대선 이제 정책에 따라서 일단 태양광은 또 수혜는 좀 볼 수는 있긴 하겠지만은 물론 최근에 이제 이슈가 나왔던 이제 IRA 관련 정책들 지금 하원에 일단 통과는 됐죠. 그러면서 이제 주가가 빠졌습니다. 이게 지금 상원이 일단 지난주부터 본격적으로 검토를 하기 시작을 했고 이번 달 말까지 아마 결과가 나오게 될 텐데 과연 이게 수정이 될 건지 아니면 아예 이제 파기가 될 건지 파기가 되게 되면 다시 또 하원에서 또 통과가 돼야 됩니다. 물론 이제 지금 태양광 자체는 물론 이제 북미 시장 같은 경우가 워낙 이제 전 세계적으로 글로벌 원전 시장으로 좀 가고 있는 측면이고 물론 이제 현대에너지 솔루션은 아까 앞서 얘기했던 것처럼 하나솔루션과 좀 질이 다릅니다. 왜냐하면 현대에너지 솔루션은 이제 국내 비중 자체가 거의 한 7, 80% 정도 비중이고 하나솔루션은 오히려 이제 미국 쪽 비중이 좀 더 큰 상황이기 때문에 좀 결은 좀 다를 수는 있겠지만은 현대에너지솔루션은 만약에 내일 대선의 결과에 따라서 어느 한 후보의 정책에 맞게 나오게 된다라고 하게 되면은 오히려 주가는 좀 더 이제 상방을 좀 볼 수는 있겠죠. 대신에 하나솔루션 같은 경우는 오히려 이제 북미 쪽에 좀 더 캐파를 좀 확장되는 구간이기 때문에 일단은 트럼프든 아니면 글로벌 시장 자체가 아직까지는 재생에너지 쪽보다는 글로벌 원전에 조금 초점이 좀 맞춰지고 있다라고 봤을 때는 종목별로 좀 차별화는 좀 있을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종목별 차별화 그리고 내일 대선이라는 이슈가 있기 때문에 그 다음을 확인해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 또 김민수 요원께서는 어떻게 바라보십니까? 네, 제 시각은 매도입니다. HD 현대에너지 솔루션은 국내 모멘텀 가지고 움직이는 한정적인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고 그에 따른 단기 모멘텀만 남아있는 상황들인데 그걸 뺀다고 했을 때 HD 현대에너지 솔루션이 갖고 있는 강점이 뭐냐? 제가 보기엔 별로 없습니다. 이 회사의 한 매출의 70%가 거의 이제 보통 보게 되면 태양광을 그나마 약간 수직 계열화 시켜서 어떤 비용까지 커버할 수 있겠다라고 하게 되면 그나마 기대감이 높지만 이 회사는 태양광 모듈 쪽에서만 집중되어 있는 회사입니다. 그렇게 되면은 앞에 있는 이제 폴리실리콘부터 어떤 셀 여기까지의 어떤 변동들을 그대로 다 노출시킬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만큼 실적이 이렇게 제대로 좀 자리를 못 잡았다라고 보게 되면은 생각보다 그렇게 크게 기대감이 높은 회사가 아니라 시장에서 얘기가 나왔을 때 단순하게 그냥 탄력적으로 움직이는 종목적으로
보셨으면 좋겠고요. 이런 쪽에서 괜히 따라갔다가 오히려 고점에 딱 들어가기가 좋은 종목이기 때문에 너무 거기서 어떤 실적 구조와 흐름들을 보게 되면 수익이 그렇게 큰 종목은 아니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차라리 지금 이제 6월 말까지 해서 이제 7월 초까지 들어가는 IRA 법안, 이제 수정 법안들이 이제 미국 쪽에서 통과가 못 되는 쪽으로 나오게 되면 혹시나 그렇게 되면은 오히려 기회윤들은 하나솔루션 같은 미국에 좀 기반을 둔 회사들이 더 이어지겠다라고 해서 차라리 그럴 때 하나솔루션을 좀 접근한 전략들은 나쁘지 않다라고 보여지고 있는데 지금 여기서 굳이 HD현대 에너지솔루션을 갖고 있을 이유는 없다.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차라리 하나솔루션이 미국 쪽으로의 모멘텀이 열릴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쪽이 더 긍정적이다라고 말씀을 해주셨고요. 또 이렇게 HD 현대 에너지솔루션과 관련해서는 각각의 또 뷰가 굉장히 달랐습니다. 긍정적인 이야기도 있었고 중립과 매도까지 나왔으니까요. 투자 시에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이슈 본부까지 짚어봤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수요일장은 어떻게 대비를 해봐야 될지 수요일장 전략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볼 텐데요. 지금은 또 한마디씩 짧게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먼저 이화진 요원 어떻게 보십니까? 결국에는 이제 6월 3일 대선 이유가 되겠죠. 결국 이제 외국인 시각에서 입장에서 봤을 때 과연 이제 정치적 불확실성을 해소하고 본격적으로 들어오게 될 것인가. 일단은 수출 데이터, 물론 이제 반도체를 제외하고는 조금 부진한 모습을 보여왔고, 이제 본격적으로 관세 협상에 이제 돌입을 하겠죠. 이제 알래스카 이제 내일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알래스카 관련된 LNG 회의를 들어가게 될 거고, 우리나라도 이제 관세와 관련된 이슈가 7월 9일 이전까지 본격적으로 들어가지 않을까 좀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외국인이 이걸 선제적으로 일단 시장에 들어올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면은 지난 한 9개월 동안 매도세로 이어져 왔던 국내 시장에서 5월 달에 처음으로 지금 1.5조 이상의 외국인 수급이 들어왔다는 측면에서 개인적으로는 그동안 방산 그리고 원전 그리고 조선 화장품 여러 쪽으로 조금 수급적이 많이 들어왔었는데 반도체가 수출 데이터가 좋았음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는 제가 볼 때는 흔히 말해서 빈지털이라고 좀 생각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러면 적어도 하반기 때는 HBM 관련된 모멘텀이 좀 살아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좀 반도체 관련해서 조금 주목해보자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반도체 관련해서 주목해보자라고 말씀을 해주셨고요. 또 대선 이후에 외국인에 대한 수급이 기대된다고 하니까요. 이 부분 참고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은 곽유정 요원 수요일장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 외국인 강한 수급이 기대가 된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일단은 내일은 또 대선일이고요. 또 금요일은 또 휴장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지금 주중에만 이거를 정도가 지금 휴장이 껴있거든요. 그럴 때는 보통 수급 자체가 공백이 생기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 주는 좀 쉬어가는 장세가 나오지 않을까라고 보여지고요. 다만 그 이후에 또 다음 주, 또 다다음 주 앞으로 이제 하반기 장세를 봤을 때는 강력한 이런 외국인 수급에 대한 모멘텀은 저는 들어온다고 보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번 주는 좀 숨고르기 하시면서 관심 있는 종목들을 잘 좀 찾아가시고 또 모아가시는 관점으로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화요일과 금요일이 휴장이기 때문에 이번 주는 일단 종목을 찾는 데 집중을 해보자라고 말씀을 해주셨고요. 다음은 김민수 의원 이번 주 수요일 전략 어떻게 보십니까? 네. 가봐야 할 것 같습니다. 그런 쪽에서 일단 변동성은 좀 커질 것 같기 때문에 그걸 좀 대비하는 게 좀 중요하겠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오늘 환율을 보다 보니까 15원 가까이 떨어지면서 원화 강세의 흐름들을 보여준다라고 하게 되면 아무래도 정치 안정에 대한 기대감은 나올 수는 있겠는데 저희가 또 잘 나오는 게 이벤트 끝나면 세론이 나올 수도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아직은 잘 모르겠다. 일단 가서 보자. 특히 시장의 색깔이 섹터 쪽으로 또 확실하게 변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를 따라가자. 그런 쪽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변동성 확대가 나오고 있는 만큼 일단은 시장을 지켜보자라고 말씀을 해주셨으니까요. 또 투자 시에 참고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제 시초가 공략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세 분의 요원께서는 수요일장에서 시초가에 공략해볼 수 있는 종목들 어떤 종목을 가지고 왔을까요? 자, 먼저 이화진 요원의 종목부터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는 일단 달바 글로벌입니다. 최근에 변동성이 굉장히 크죠. 물론 이제 신규 IPO 종목이기도 하겠지만은 일단은 1개월짜리 오버행 이슈가 있습니다. 5월 22일 날 상장됐기 때문에 6월 22일이 이제 1개월 되기 때문에 오버행 물량이 한 17% 정도입니다. 그러면 적어도 유통 물량이 한 50% 정도 되겠죠.
근데 이제 시장에서 이제 바라보고 있는 거는 물론 이제 승무원 미스트로 이제 유명하기도 하고 실제로 매출 비중이 50%가 미스트고 그리고 17%가 그 전에 이제 선크림 그리고 마스크 쪽으로 나오고는 있습니다. 2분기 때부터 이제 선크림 쪽의 매출이 좀 더 확대되게 될 것이고 지금은 이 회사가 온라인 쪽에서 시장이 점차적으로 확대되고 있다가 지금의 이제 코스트코나 아니면은 얼타뷰티 쪽이나 그리고 이제 일본에서는 큐텐과 같은 여러 이제 오프라인 매장을 이제 본격적으로 확장되는 시기이기 때문에 결국은 숫자로 좀 보여줄 수 있다라고 하게 되면은 사실 500 물량은 다 수급을 빨아들일 수 있는 힘은 충분히 있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물론 지금 하나증권 박종대나 한투증권 김명재NL 같은 경우가 보통 시총의 2조 이상을 지금 바라보고 있고 지금 시총이 대략 1.8조죠. 1.8조 정도 이제 시장이기 때문에 분명한 거는 일단 2, 3분기 갈수록 실적이 더 확대되는 구간이기 때문에 목표가 상승 모멘텀은 계속 꾸준히 좀 나올 수 있다고 좀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일단은 저희 가격 전략 손절가는 13만 원 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화진 요원 K뷰티, 달바 글로벌을 가지고 왔습니다. 일단 손절 라인은 13만 원을 제시해 주셨고요. 오늘 증권가에서도 리포트가 굉장히 많이 나왔습니다. 증권가 리포트 상으로는 17만 원에서 18만 원 사이 또 목표가가 지정되어 있는 만큼 이 부분도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다음은 곽유정 요원 수요일 시초가 공략주 어떤 종목일까요? 네, 시간 관계상 짧게 말씀드리자면은 YG 플러스 가지고 왔고요. 일단은 YG 엔터가 오늘 4%대 움직임 나타났습니다. 지금 양현석 프로듀서가 블랙핑크가 오는 7월 완전체 투어와 함께 신곡을 발매할 예정이라고 밝혔는데요. 이 블랙핑크의 앨범을 음반을 유통하는 곳이 YG 플러스이기 때문에 관련수의 기대감 지금 들어오고 있다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최근에 또 플랫폼을 다루는 또 엔터 기업들도 많이 늘고 있는데 이 YG 플러스에서는 K-팝 덕질 전문물인 버프즈를 오늘 또 런칭을 하기도 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관련 모멘텀을 본다면 YG 플러스 지금 시점에서 트레이딩 관점으로 계속해서 흐름을 보실 수 있을 만한 종목이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관심 있게 가보실 만한 종목이라고 보고 있고요. 가격 전략 같은 경우에는 현 시점에서 공략하실 때 21선 구간대 기준으로 해서 5,900원 구간대 이탈하면 데드크로스 나오니까 짧게 대응하시고요. 목표관 같은 경우에는 지난 정고점 구간대 7,100원대 구간 돌파하는지 여부에 따라서 7,200원으로 제시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또 엔터주들이 크게 상승하고 있고 각각의 증권사들에서도 긍정적인 리포트가 나오고 있는 만큼 어떤 종목을 사야 될까 궁금하신 분들 굉장히 많을 것 같습니다. 그중에서 곽유정 요원께서는 YG 플러스를 가지고 왔고요. 목표가 7,200원, 손절 라인은 5,900원을 제시해 주셨습니다. 또 트레이딩 관점 말씀해 주셨으니까요. 투자 시에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다음은 김민수 요원의 시초가 공략주도 들어볼 텐데요. 너무 급하지 않게 말씀하셔도 됩니다. 저는 급합니다. 아, 그렇습니까? 네, 빨리 가야 됩니다. 네. 일단 관심 있는 종목이 바이넥스입니다. 지금 다른 것보다 증설이 완료가 됐다라고 하게 되면 이보다 더 좋은 호재도 없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캐파가 13,000리터 정도쯤 되는데 내년 6월 달에는 오수 공장에서 공장 2개 가동되기 시작하게 되면 5,000리터짜리 2개가 가동된다. 10,000리터가 더 늘어납니다. 그런데 금액상으로는 한 2,000억대 되기 시작하고 그러면 그동안에 받고 있던 삼성 바이오에피스 그리고 또 셀트리온 쪽 들어왔던 물량들이 더 늘어나게 된다라고 하게 되면 당연히 실적은 좋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게 반영되는 흐름들을 본다 그러면 하반기 기대감이 점점 높아진다라는 쪽으로 바라봐야 될 것 같고요. 그런 쪽에서 실적 전포업을 기대한다 그러면 계속 좀 변동성은 커지는데 중요한 지지권 쪽에서 크게 이탈만 안 한다라고 하게 되면 계속 우상향이 들어올 수 있겠다라는 쪽에서 바라보면서 지난번 고가대 라인들은 돌파할 수 있겠다는 관점 쪽에서 목표가는 한 25,000원대 말씀드리고 싶고요. 손절가는 15,000원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김민수 요원께서는 바이넥스를 가지고 왔습니다. 목표가는 25,000원을 제시해 주셨고요. 손절 라인은 15,000원을 말씀해 주셨으니까요. 이 부분 모두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7층 투자 전략 시 오늘 시장부터 그리고 각각의 본부에서의 종목들 알아봤고요. 그리고 시초가 공략주까지 알아보는 시간 가져봤습니다. 오늘 이렇게 전략들 제시해 주신 세 분의 요원은 여기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인사이트 나눠주신 세 분 감사합니다.